내 딸이 죽어가는 것도 숨기고 내 손주들이 폐지 주우며 사는 것도 모른 척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곳에서 내쫓으려 했잖아. 일주일간 거지로 변장해 증거를 모았던 한성식품 회장. 강태산의 고함이 새벽 골목을 뒤흔들었고 처남이자 믿었던 전무 최진호의 얼굴은 수갑이 채워지며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세요? 깨진 전화기를 품에 안고 떨고 있던 12살 민중과 10살. 서연 앞에 무릎 꿇은 노인은 12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쫓아낸 딸이 아빠는 무서운 분이 아니야. 언젠가 꼭 전화하실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진실을 고백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외로워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래요.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한 노인의 뒤늦은 귀환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적어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회장님. 강태산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복도로 끌려가는 직원의 울부짖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성식품 본사 42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만이 그나마 그를 현실에 붙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창립 40주년 기념식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박 글씨가 눈부셨습니다. 40년.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연 매출 3천억의 식품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반백의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텅 빈 눈빛.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두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그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하겠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검은색 제네시스의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가죽 핸들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00평 대지의 단독주택. 정원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현관에는 대리석 계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곳은 집이 아니라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후처 최영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손질한 듯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태산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늦으셨네요. 저녁 준비했어요. 그래. 태산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는 곧장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각종 해산물, 호텔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식에 우리 오빠도 초대해야죠. 전무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잖아요. 영란이 와인을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태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진호, 영란의 오빠이자
한성식품 전무. 5년 전 영란과 재혼하면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없었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사교 모임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태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는 소리,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만이 식당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사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영란도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경영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책이 아니라 책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숨겨진 손잡이를 당기자 책장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도 금부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상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 모두 한 사람의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5살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맨 지은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중학교 졸업식, 교복을 입은 지은이가 졸업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대학 합격 발표 날, 지은이가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그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가. 다섯 번째 사진, 대학 졸업식, 학사모를 쓴 지은이, 이미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마지막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빈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장의 사진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감자 12년 전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산이 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은 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 진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림으로 성공할 거예요. 제발. 화가? 그 가난뱅이 화가랑 살겠다고? 태산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컸습니다. 한성식품 회장 딸이 그따위 거지랑 결혼을 해?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아버지, 저는 진우를 사랑해요. 이미 아이도. 닥쳐. 태산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뺨을 맞은 지은이 비틀거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호적에서 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딸이라고 하지 마. 아버지, 나가. 태산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빗속에서 울부짖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현재,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창밖으로 11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번호였습니다. 잉크가 발에 희미해졌지만 숫자는 아직 또렷했습니다. 태사는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는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녹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에게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오늘과 다를 바 없을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회장, 부러움의 대상.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아래에는 딸 하나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외롭고 후회로 가득 찬 늙어가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이틀 후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5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협력업체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위에 선 태사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감사의 말, 비전 제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완벽한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읽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귀빈들과의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최진호 전무가 옆에서 호들갑스럽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40년 쉽지 않은 세월인데. 그래. 태산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옆에서 영란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만찬이 끝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태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란은 이미 잠자리에 들겠다며 먼저 올라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어제처럼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위스키도 함께 꺼냈습니다. 크리스탈 디켄터에서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실수록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아빠는 내 생각을 했어. 혼잣말이 서재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봤던 낡은 수첩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전화번호, 12년 전 딸의 번호, 이미 사라진 번호일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분명 번호를 바꿨을 것입니다. 아니, 외국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던가. 5년 전쯤 최진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고. 화가인 남편이 프랑스에서 기회를 잡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아버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때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딸이 자신을 용서할 리 없다고.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40주년 기념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도 정작 가장 축하받고 싶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인지. 설마
아직도 이 번호를 쓸 리는. 태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자리 숫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술 기운에 힘입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뚝, 뚝.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역시 없는 번호인가.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딸깍.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태산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숨소리,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리고 떨리는 목소리, 1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태산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누른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사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놀라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우리 할아버지? 천둥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서연아, 할아버지가 진짜 전화하셨어. 아이가 누군가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오빠 정말이야? 응, 엄마 말이 맞았어. 할아버지가 진짜 전화하셨어. 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과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태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지은이의 아이들, 아니, 그럴 리가. 지은이는 프랑스에 있다고 했는데,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너희는 누구니? 엄마는 어디 있니? 태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안 돼요. 이건 우리 거예요.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엄마가 주신 거라고요. 퍽!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 뚝 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태산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끊어진 신호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대답해. 제발.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대고 제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뚜 마이너스. 하지만 이번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다시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사는 휴대폰을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떨리면서도 기쁨에 찬 목소리.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은
엄마가 주신 거라고요. 또 다른 아이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비명과 끊어진 신호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지은이. 설마.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프랑스에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왜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비서 실장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몇 시인데? 비서실장,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고. 태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어조와는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산은 휴대폰을 꽉 쥔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딘가에, 어둠 속 어딘가에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소식? 아니, 이것은 소식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태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간다. 30분 후 잠옷 차림의 박비서 실장이 허둥지둥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안경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재에는 빈 위스키 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사진첩과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비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강철 같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호, 추적해줘.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박비서 실장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한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가 내 딸 전화번호야. 12년 전에.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밤에 전화를 걸었어. 술김에.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박비서 실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받았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우리 할아버지라고.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이들을 위협하는 소리가 들렸어. 비명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 회장님, 지금 당장 추적해. 누가 이 번호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 손주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박비서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꺼내 회사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팀장, 나 박 실장이야. 지금 즉시 출근해. 긴급 추적 건이야. 전화를 끊고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이면 위치 파악 가능합니다. 차량 대기시키겠습니다. 고맙네. 태산은 다시 사진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은의 웃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갑자기 5년 전 최진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5년 전에
최진호 전무가 내 딸 소식을 전해줬어. 프랑스로 갔다고. 네, 기억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한 적 있나? 박비서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회장님께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 내가 그랬지. 태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겁쟁이였어. 딸을 쫓아내놓고 소식조차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 회장님, 최진우가 전해준 소식. 그것도 함께 조사해줘. 내 딸이 정말로 프랑스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박비서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최 팀장. 어떻게 됐어? 잠시 통화를 듣던 박비서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확실한 거야. 알았어. 계속 조사해. 전화를 끄는 박비서 실장이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말해. 뭐가 나왔어? 회장님, 전화번호 위치 파악했습니다. 어디야? 서울 외곽 봉천동입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고. 그래서 그곳 재개발 사업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담당 임원이 박비서 실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진우 전무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서재를 채웠습니다. 뭐라고? 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비서 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검색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화면에는 3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국도에서 화가 부부 교통사고로 사망. 남겨진 남매 고아 신세. 기사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사진, 그리고 희생자들의 사진. 여자의 얼굴을 확대하자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딸이었습니다. 고인은 화가 김진우 씨와 그의 아내 강지은 씨로 슬하에 12살 아들과 10살 딸을 두고 있었다. 태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 내가 죽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전에, 3년이나 전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어. 프랑스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박비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최진우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내 딸이 죽었는데도, 손주들이 고아가 됐는데도.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쫓아냈으니까. 내가 외면했으니까.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연락도 안 했어. 죽는지 사는지도 몰랐어. 태산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박비서 실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하며 이 사람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위에 무언가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결의, 그리고 분노.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 손주들, 지금 어디 있어? 봉천동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그곳이 최진호 담당이라고 했지? 네. 그 자식이 내 손주들에게 뭘 한 거야? 태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아직 정확한 상황은 조사해. 최진호가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내 손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태산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네, 차 한 대 준비해줘. 낡은 것으로. 그리고 작업복도. 회장님 설마. 태산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12년 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볼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하지만 위험합니다. 최진호가 뭔가 꾸미고 있다면. 그래서 더 가야 해. 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손주들만큼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박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하며 알았습니다. 이 눈빛을 하고 있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태산에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딸에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손주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기회.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오전 9시 태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명품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얼굴에는 모자를 눌러 쓰고 등은 일부러 굽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박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맞아. 태산이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내가 회장 행색으로 가면 아이들이 놀랄 거야. 그리고 최진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경계할 거고. 하지만 난 괜찮아. 젊었을 때 현장에서 굴러봤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준비된 차량은 10년 된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태산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박비서실장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목적지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출발하자. 차가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가로수, 고급 상가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간판, 금이 간 도로.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태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판자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시멘트와 나무 판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붉은 페인트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비좁았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바닥에는 흙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급 주택과 깨끗한 사무실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 풍경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들어갈 거야. 하지만 차는 여기서 대기해. 연락하기 전에는 오지 마.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태산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는 이 동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들 사이로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의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100미터쯤 걸어가자 순떡 고물상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철문 안으로 폐지더미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 위치 추적 결과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밀어. 알았어. 힘내. 골목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산이 몸을 숨겼습니다. 폐지더미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두 아이가 손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키만한 손수레에는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앞에서 끌고 여자아이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맑았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들, 남자아이의 얼굴이 지은을 닮았습니다. 여자아이는 어린 시절 지은과 똑같았습니다. 무거워, 오빠. 조금만 참아, 서연아. 거의 다 왔어. 아이들이 손수레를 밀며 고물상 쪽으로 왔습니다. 태산은 숨을 죽였습니다. 10m, 5m, 3m. 아이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폐지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낡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은아, 내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이들이 고물상 마당에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왔구나, 얘들아. 오늘은 많이 모았네. 네, 할머니. 오늘 동네 뒷골목까지 다 돌았어요. 남자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들어가서 손 씻고 있어. 라면 끓여줄게. 와, 라면이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마치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받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저렇게 기뻐하는 손주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손주들,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쫓아내서, 자신이 외면해서, 자신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때 고물상 할머니가 불현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눈이 폐지더미 쪽을 향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태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폐지더미 뒤에서 나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모자, 구부정한 자세.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갈 곳 없는 거요? 네. 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쉬슈. 마침 라면 끓이려던 참인디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순덕 할머니가 낡은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요. 금방 가져올게.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산은 평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고철과 빈 병들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작은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이었습니다. 얼마 후 순덕 할머니가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동동 떠 있었습니다. 자, 드슈. 감사합니다. 태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이렇게 귀한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라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타인의 따뜻함이 그를 울렸습니다. 천천히 드셔요. 목매이겠어. 순덕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떠돌이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그렇구만.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많지.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아까 그 아이들은?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민준이랑 서연이요? 우리 애들이제. 할머니 손주들입니까? 손주는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냥 내가 주워다 키우는 거제. 태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워다. 뭐? 그려. 3년 전에 부모 잃고 갈 데 없어서 어쩌겠어요. 그냥 두면 고아원 가야 하는디 그것도 불쌍해서.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사고제. 부부가 함께.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혔다더만. 병원 실려가서 1시간도 안 돼서 둘 다 갔어. 태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순덕 할머니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애들 엄마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부탁을 했어. 이 전화기 번호만은 꼭 살려달라고. 전화기. 뭐? 응. 낡은 폴더폰이 하나 있는디 엄마가 죽기 전에 애들한테 준 거야. 그 번호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태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애들 엄마 말이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더만. 언젠가 전화하실지도 모르니까 꼭 그 번호를 살려달라고. 순덕 할머니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성식품 회장이라더만. 근디 3년이 지났는디도 전화 한 통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 연락해 볼까 싶었는데. 딸이 죽는 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뭐하러 연락을 하겠어. 그냥 관뒀지. 태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슈? 잠깐. 화장실 좀. 비틀거리며 고물상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회장의 체면도 70 노인의 위엄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잃은 아비가 늦은 후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2년 동안 순덕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 전화요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가난한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습니다. 자신도 가난한데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도 딸이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손주들이 폐지를 주우며 사는 줄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멎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흙을 털고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다시 평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슈? 네, 괜찮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건디? 저는 여기서 주무슈. 마당 한쪽에 거적 깔아줄 테니.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씻은 얼굴이 환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밥 차려줄게. 아이들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태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란다. 할아버지도 저녁같이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저녁은 보리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무나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나는 강철수라고 한다. 거짓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철수 할아버지, 저는 민준이에요. 이건 제 동생 서연이고요. 그래, 반갑구나. 태산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을 만지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숙제를 했습니다. 태산은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컨테이너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산은 마당에 깔린 거적에 누웠습니다. 평생 비단 이불에서 잤지만 오늘 밤은 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손주들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별이 총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은이 보고 있을까요? 지은아, 아빠가 왔어. 늦었지만 왔어. 태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고물상에 머물며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이들이 폐지 수거 나갈 때면 멀찍이 따라가 몰래 손수레를 밀어주었습니다. 밤이면 컨테이너 앞 평상에 앉아 불침번을 섰습니다. 낮 동안 박비서실장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진호의 동선, 재개발 사업 관련 서류, 통화 기록,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타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최진호가 내일 오후에 이곳을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알았네. 준비해둬. 태산은 녹음기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녹음할 작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민준이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말이야. 분수의 곱셈이구나. 태산이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생 수천억 원의 사업을 다루었지만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진짜 똑똑하다.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처럼 똑똑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니? 네, 엄마가 맨날 했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래요. 서연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외로우셔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래요. 언젠가 꼭 전화하실 거래요. 태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전화기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화하실 때까지 꼭 받으려고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진짜 전화 왔었어요. 뭐?
태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나쁜 아저씨가 빼앗으려고 해서 떨어뜨렸어요. 서연이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나쁜 아저씨? 네. 여기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아저씨요. 무서워요. 민준이 몸을 떨었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우리 전화기 보더니 그냥 버리래요. 제가 안 버린다고 했더니 화났어요. 태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최진호였습니다. 분명히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이들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태산은 휴대폰을 꺼내 박비서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진호 감시를 더 강화해 24시간 동선을 파악하고 누구와 만나는지 전부 기록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최영란 여사께서도 최진호와 자주 통화하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도청은 불법이라 내용까지는. 하지만 통화 빈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알았네. 계속 주시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란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의 손주들을 모른 척했다는 것. 아니, 어쩌면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고물상 골목 입구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태산은 본능적으로 폐지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에서 최진호가 내렸습니다. 뒤따라 건장한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이야. 이번 주 안에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 철거다. 최진호가 고물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니, 또 왔어? 우리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디 어떻게 나가? 그건 할머니 문제고 우리는 절차대로 할 뿐이야. 절차? 이게 무슨 절차요? 사람 살던 집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절차란 말이요? 순덕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야. 더 이상 말 안 통하면 다음엔 용역 데리고 올 거야. 최진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컨테이너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과 서연이 겁먹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최진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폴더폰에 눈길이 갔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그 전화기 가지고 있냐? 저희 거예요. 민준이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짐 싸. 알았지? 최진호가 다가서려 하자 순덕 할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애들한테 손대지 마. 치워요, 할머니.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최진호가 할머니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폐지더미 뒤에서 태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기까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최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태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뭐,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최진호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남자 하나가 그를 막았습니다. 전무님, 괜히 시비 걸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진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간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안 나가면 강제로 끌어낼 거야.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태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품속의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마웠어요, 철수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할아버지, 당신 보통 사람 아니제? 순덕 할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눈빛, 그리고 저 사람들 앞에 서던 모습, 거지가 저렇게 당당할 리 없어. 태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근데 괜찮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순덕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대신 애들 잘 부탁해요. 나도 이제 늙어서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날 밤 태사는 박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진호와 최영란의 통화를 더 조사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날이 디데이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강제 철거. 그리고 어쩌면 사고를 가장한 무언가.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감시 인력을 더 투입해. 24시간 이 골목을 지켜봐. 그리고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둬. 알겠습니다. 잠들기 전 태사는 컨테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태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상에 앉아 골목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품속에는 녹음기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골목 입구에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1대, 그리고 승합차 여러 대. 승합차에서 인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최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주민 여러분, 재개발 구역 철거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잠들어 있던 동네가 깨어났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맨 앞으로 나섰습니다. 뒤로 동네 노인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안 돼요. 우리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요? 할머니, 이미 통보 다 했잖아요.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법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우린 갈 곳이 없다고요. 순덕 할머니가 포크레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줄지어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진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못 비켜요. 이 집들이 우리 평생인데. 노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사는 폐지더미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최진호가 인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분들을 옆으로 모셔드려. 조심해서. 인부들이 노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팔짱을 더 굳게 끼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싫어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순덕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인부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요. 순덕 할머니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노인이 잡았지만 무릎을 땅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이거 봐요. 노인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집 지키려는 건데.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멈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전무님, 그럼 일정이 됐어. 내일 다시 온다고 해. 최진호가 차에 오르려 할 때 고물상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순떡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최진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폴더폰을 포착했습니다. 잠깐. 최진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저희 집인데요. 민준이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긴 곧 없어질 곳이야. 빨리 다른 데 가는 게 좋을 거야. 최진호의 눈이 폴더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낡은 전화기 아직도 가지고 다니냐? 이건 저희 엄마가 주신 거예요. 민준이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준 거라고? 엄마는 없잖아. 최진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거 들고 다녀?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됐어. 어차피 곧 여기서 나갈 거니까. 그때 버려. 최진호가 돌아서려다가 갑자기 민준에게서 폰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고물은 그냥 버리는 게 나아. 안 돼요. 돌려주세요. 민준이 달려들었지만 최진호가 팔을 높이 들어 피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퍽!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폴더폰. 액정이 금이 가고 뒷면 커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절규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전화기를 주워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고칠 수 있을 거야. 민준이 동생을 달랬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폐지더미 뒤에서 지켜보던 태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하실 거라고 엄마가 그랬는데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사람 없어. 최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있어요. 엄마가 맨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꼭 오실 거래요. 꿈깨. 3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안 왔잖아. 최진호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 그때까지 준비 안 하면 강제로 진행할 거야. 차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더미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던 최진호가 멈춰 섰습니다. 누구야?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 조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최진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이 최진호인가? 최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태산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헝클어진 반백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때 묻은 얼굴이지만 그 인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성식품 회장 아냐? 저 사람이? 태사는 최진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주들한테 뭘 한 거냐? 그 한마디에 골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최진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준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산을 보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그래, 내 딸 지은이의 아이들이다. 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근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회장님, 그건 프랑스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지? 아버지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태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믿었어. 내가 설마 나한테 거짓말할 리 없다고. 내 처남이고 내가 믿고 회사 중책을 맡긴 사람인데.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을 필요 없어. 태산이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상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다 여기 있어. 최진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실장이 경찰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 늦지 않았군. 태산이 녹음기와 함께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횡령 증거, 불법 재개발 증거, 그리고 최영란과의 공모 통화 기록까지 다 있네.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진호 씨, 횡령, 배임, 불법 재개발 강요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최진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태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 것도 숨기고 내 손주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모른 척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곳에서 내쫓으려 했잖아. 회장님, 경찰관 데려가십시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진호가 끌려가는 동안 계속 애원했지만 태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부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란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12년 전에 집에서 내보냈어. 가난하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못했어. 할아버지가 문을 닫았으니까.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을 때도 할아버지는 몰랐어. 나쁜 사람들이 숨겼거든. 태산이 품에서 손수건에 싼 전화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전화기를 너희한테 남겼지? 할아버지가 언젠가 전화할 거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전화했어. 이 번호로. 정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그때 너희 목소리를 들었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태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어. 너희를 찾으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태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래요. 그냥 외로워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래요. 언젠가 꼭 오실 거래요. 태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도 천천히 다가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무릎을 부여잡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이, 태산이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속여서.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겠지.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저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셨구만. 네. 제가 12년 전에 내보낸 딸의 아이들입니다. 태산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을 3년이나 됐어요. 나도 정이 들어서 한 거요. 전화요금도 2년 동안 폐지 팔아서 내주셨다면서요. 그게 뭐 대수요. 애들 엄마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순덕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 됐어.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이제 애들 잘 보살펴 주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태산이 깊이 절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빛이 온 동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태산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자.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집이야. 순덕 할머니도요? 서연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더 편하실 거야. 대신 자주 놀러 오실 거야. 그렇죠, 할머니? 그럼 주말마다 갈게. 순덕 할머니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강둥이들. 태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태사는 한 번 더 봉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늦었지만 왔어. 내 아이들 잘 지킬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조금 가면 나와. 너희 방도 준비되어 있어.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태사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은아, 지켜볼 거지? 할아버지가 이번엔 잘할게. 차는 봄 햇살을 받으며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진호와 최영란은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아동학대, 불법 재개발 강요, 죄목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 돈만 수십억이었습니다. 회장님, 영란 여사께서 접견을 요청하셨습니다. 박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거절하게. 태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지? 네, 처리 중입니다. 좋아. 태산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손주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봉천동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과 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권이 제공되었습니다. 고물상이 있던 자리에는 2개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은 어린이 도서관, 순덕 노인복지관, 딸의 이름과 은인의 이름을 딴 건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따뜻한 식사와 여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순덕 할머니는 명예관장 명패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그냥... 할머니가 없었으면 제 손주들도 이 동네도 없었을 겁니다.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것도 모자랍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언론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12년 만에 손주 찾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 큰 방향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자리는 손주들 옆입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태산이 말했습니다. 40년간 회사를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산의 집 거실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저는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학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학교 친구들이 좋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전학 안 가도 돼. 정말요? 그럼 대신 할아버지가 매일 데려다 줄게.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순떡 할머니, 태산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나는 내 집이 편해. 하지만 됐어. 대신 주말마다 놀러 올게. 그리고 명절 때는 꼭 불러줘. 알겠습니다. 태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할아버지, 5분만요. 안 돼. 지각하면 큰일이야. 이불을 들추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가방 챙기는 것. 모든 게 새로웠지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부모 상담 있어요. 오실 수 있죠? 당연하지. 몇 시야? 오후 2시요. 알았어. 꼭 갈게. 노란색 승합차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어도 태산은 직접 운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직접 운전하세요? 할아버지가 너희 데려다 주는 게 좋아서. 이상해요. 이상하면 어때? 할아버지 마음이야.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학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태산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내 아이들. 잘 크고 있어. 오후 2시 학교 상담실. 강태산 학부모님이시죠?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민준이와 서연이 할아버지입니다. 두 학생 모두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특히 민준 군은 이번에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정말요? 네, 책임감도 강하고 친구들도 잘 챙기더라고요. 태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 양은 미술에 소질이 있어요. 지난번 그림 대회에서 금상 받았잖아요. 네, 집에 액자로 걸어뒀습니다. 두 학생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잘 돌봐주시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태산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떡 할머니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탔어요. 아니야, 이게 맛있는 거야. 거짓말. 까매졌잖아요.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상추쌈을 쌌습니다. 어머, 고맙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도요. 민준이가 쌈을 만들어 태산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과장이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은아, 보고 있니? 아빠가 약속 지켰어.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산의 집 거실에는 액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상장, 서연의 그림, 가족 사진들. 벽 한가운데에는 지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할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은 엄마 사진 앞에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일찍부터 와서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민준이는 과일 씻어줄래? 네. 서연이는 꽃 정리 부탁한다. 알았어요. 오후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사상 앞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태산, 민준, 서연, 그리고 순덕 할머니. 지은아. 태산이 술잔을 따랐습니다. 아빠가 왔어. 내 아이들하고 같이.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번에 반장도 하고 정교회장 후보에도 나갔어. 내 아들 훌륭하게 크고 있어. 민준이 엄마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림을 계속 그려. 내 얼굴도 그렸어. 아빠가 방에 걸어뒀어. 서연도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이 순떡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순떡 할머니야. 내가 부탁한 대로 아이들 잘 지켜주셨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순덕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은아, 내 아이들 정말 잘 컸다. 엄마 닮아서 착해.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리움으로, 눈물보다는 미소로. 저녁 무렵 순덕 할머니가 돌아가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태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구된 폴더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며칠 밤을 새워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안에는 지은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태사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지은이야. 많이 아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길지 않다고 했어.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한테 미안해.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못해서. 아빠가 화내실 거 알아. 당연해. 내가 아빠 말 안 듣고 나왔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아빠, 나는 후회 안 해. 진우를 만나서 민준이와 서연이를 낳아서 행복했어.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그냥 외로우신 거라고. 지은아, 아빠 언젠가 우리 애들 찾아줘. 부탁이야. 할머니한테 부탁은 했는데 아빠가 직접 찾아줬으면 좋겠어. 메시지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태사는 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찾았어, 지은아. 아빠가 늦었지만 찾았어. 똑똑 누군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숙제 다 했어요. 들어와. 민준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 엄마 목소리 들었어. 엄마 목소리요? 응. 엄마가 남긴 메시지. 저희도 들어도 돼요? 그럼. 3사람이 함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엄마가 많이 아파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들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분이야.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엄마.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 오빠는 동생 잘 챙겨주고 서연이는 오빠 말 잘 들어.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너희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아가들.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도 보고 있어.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 보면 엄마도 행복할까요? 당연하지. 민준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단다. 다음 주말 태산의 집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 복지관 어르신들, 아이들 친구들까지. 할아버지, 고기 구워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태산이 불판 앞에 섰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쌈을 쌌습니다. 어머, 고맙다. 할아버지도요. 민준이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최고야.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이들을 재운 후 태사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약속 지켰어.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 아빠는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딸이 아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민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 들어오세요? 지금 간다. 태산이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아이들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산이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양쪽에서 아이들이 몸을 기대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뭐해요? 내일은 놀이공원 갈까? 와, 정말요? 그럼, 오랜만에 나들이 가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태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닮았고 서연은 어린 시절 자신을 닮았습니다. 지은아, 내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 TV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을 보내준 것에 대한, 손주들을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잘 시간이다. 아, 조금만 더. 안 돼.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도 잘 자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한번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잘 자. 사진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67세. 40년을 달려온 사업가.
12년을 후회한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매일 행복한 할아버지. 늦었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랑이 있는 진짜 집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